싸게 먹어도 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이런 어르신들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아, 네. 종종 듣죠. 그런데 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늘 싱겁게 먹으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정설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중앙일보 기사랑 또 노인용 영양지수 가이드북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 오래된 소금 논쟁의 핵심을 파헤쳐보고 또 건강한 식단은 뭔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금 섭취, 이게 정말 줄이기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그리고 칼륨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특히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금 논쟁은 정말 뜨겁습니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만 봐도요. 짜게 먹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경험담들. 네, 많죠. 혹은 뭐 오히려 저염식하니까 기운이 쭉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소금 섭취량하고 건강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뭐 고혈압 학회 같은 주류 의학계 입장은 거의 수십 년간 변함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죠.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르고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 커진다. 네, 그게 핵심 논리였죠.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소금으로는 한 6그램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반론들이 나오는 거죠. 일부 관찰 연구들을 보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결과. 그 제이커브 현상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J커브 혹은 U커브라고도 하죠. 그래프 모양 때문에요. 또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기대 수명이 더 높더라.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런 관찰 연구는 사실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미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소금을 적게 드시는 분들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나라별로 비교하는 건 식습관 말고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단순히 줄여라 이걸 넘어서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설계된 임상시험 결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여러 임상시험들을 종합해보면 나트륨 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하루에 1800mg이나 한 2000mg 미만으로 줄였을 때요.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관련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영향, 이게 좀 일관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네, 그게 좀 더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작년에 발표됐던 그 한국인 대상 연구가 또 한 번 논란을 좀 짚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연구 결과가 좀 파장이 컸죠. 나트륨 섭취량하고 사망률 사이에는 뭐 뚜렷한 관련성은 없었고 오히려 칼륨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낮았다. 이런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역시 한국인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약간 이런 해석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 연구 때문에 칼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부쩍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아, 중국 연구요? 네,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4년 반 정도 추적을 했는데요. 일반 소금 대신에요. 염화나트륨 한 75%랑 염화칼륨 25%를 섞은 그러니까 저나트륨 고칼륨 소금이죠. 이걸 사용한 그룹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그리고 총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와, 상당히 큰 규모의 연구네요. 네, 특히 혈압 강화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나트륨 감소 기여도가 25%였고요. 칼륨 증가 기여도가 무려 75%였어요. 25% 대 75%요. 와, 칼륨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 칼륨의 중요성이 정말 제대로 드러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요한 칼륨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자료 보니까 뭐 해조류, 특히 김, 견과류, 채소, 과일, 콩, 잡곡 이런 데 많다고 돼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권장량 WHO 기준으로는 3,510mg, 미국 FDA는 4,700mg인데 이걸 채우려면 정말 의식적으로 많이 먹어야 합니다. 네, 쉽지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 조미김으로는 하루에 50봉지, 바나나는 거의 1kg을 먹어야 하는 양이니까요. 아,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식품통에서 골고루 먹고 칼륨이 물에 잘 녹아 나오니까요. 찌거나 데치는 조리법이 좀 더 좋습니다. 국물 요리보다는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칼륨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특정 고혈압 약,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 드시는 분들은요.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칼륨 보충제나 칼륨 함량이 높은 대체 소금 같은 거 드시기 전에는 정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특정 영양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식단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큰 그림이 중요하군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영양지수, NQ라고 하죠. 이 가이드북 내용이 있어서 이걸 통해 좀 큰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식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NQ, 영양지수. 이걸 높이는 핵심으로 균형, 절제, 실천. 이 세 가지가 꼽히네요. 네, 먼저 균형은 다양한 식품군, 그러니까 곡류,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그리고 채소, 과일, 유제품 이걸 골고루 먹는 걸 의미하죠. 물도 하루 6, 7잔 충분히 마시고요. 네, 기본적인 거죠. 특히 오메가3 때문에 생선은 주 2, 3회 총 한 400g 정도를 권장하는데 매주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제가 또 같이 강조됩니다. 설탕, 나트륨, 지방 많은 음식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나 튀김류, 그리고 술, 이런 건 좀 줄여야 하고요. 네, 나트륨 줄이는 실전법으로는 국물 적게 먹으려고 작은 국구를 사용하는 거, 아니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염분이나 첨가물 좀 빼고 조리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네요. 네, 좋은 방법들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이게 또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 또 균형 감각 운동까지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운동도 필수죠. 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씹는 능력이 약해지실 수 있으니까 음식을 좀 잘게 썰거나 찜, 무침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소금 섭취 논쟁은 단순히 줄이자 이 구호에서 좀 벗어나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핵심이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균형이군요. 그리고 이 균형은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전체적인 식단 패턴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거고요. 다수의 신뢰도 높은 연구들은 과도한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소금을 덜 먹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의 식단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균형, 절제, 실천의 원칙,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전반적인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만들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칼륨 섭취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식품만으로 충분히 먹기 어렵고 또 특정 환자분들께는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인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영양 가이드가 더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식품들이 개발된다면 이게 미래 사회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